2025년 8월 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71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곧바로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7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인상된 상호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각 나라별로 그 상호 관세율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이 이제 15%의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 미국과의 상호 관세율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 이제 무역 적자국에 한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예외 없이 15% 관세율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북한 지역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15%, 요르단 15%, 튀르키예 15%, 아프간 15%.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동 전략에 가장 순응하거나 우호적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다 15%로 매겼고요. 그다음에 조금 높은 데가 이제 중동에서 이라크가 35%, 그다음에 시리아가 41%. 와우. 이건 뭐냐면 시리아랑 통상이 되겠어요, 미국이란. 이거 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동 질서 재편 구상에 순응하는 그 여부, 그 척도에 따라서 관세율을 이제 부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단순히 통상 이슈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 팔라시의 어떤 하나의 몽둥이로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융 제재는 해제해줬지만 거기에 따른 또 후속 조치들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난항인가 봐요, 시리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브라함 협정 안에 시리아를 포함시키려는 큰 보관을 갖고 있는데 그 속도가 좀 더딘 것도 아마 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1%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의 중동 전략이 얼마나 순응 여부가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 안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율이 서로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40%라고 그러고, 인도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25%, 그리고 또 시리아는 지금 방금 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41%거든요. 이렇게 나라마다 관세율이 많이 이렇게 편차가 큰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이거를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통상 이슈로 어떻게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모아서 이제 개별 그 양자 대미 어떤 적자 폭이 얼마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기본으로 깔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관세라는 정책적 도구를 통해서 통상 문제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사 지정학 혹은 미국의 세계 전략 관철을 위한 포괄적 정책 도구, 이제 파워시 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세를 그냥 경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안보 도구로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불만 있으면 이걸로 그냥 갖다 그냥 매기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10% 적용했는데 그 보르소나로 전 대통령이 있죠. 우파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나 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트럼프하고 좀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불법 재판에 대한 징계 사유로 40%를 추가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이슈죠. 그러다 보니 그게 또 하나의 사안이고, 통상이 아닌지 안보적 프리즘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 룰라는 친중의 반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화폐를 하겠다고 좀 약간 설레발을 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그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관세로 때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통상 이슈와 별개로 기존에 10%인데 지금 40%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남미 밑에 미국의 밑에 바로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그러는데 서반구에서 적대 세력 중국이 준동하는 걸 못 봐요, 미국은. 아직도 지금 쿠바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과거에 여기다 소련 미사일 한 방 갖다 놓은 바람에 지금도 국교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이 준동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40%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친중적인 룰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차원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제 40% 관세를 때렸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25%좀 비교적 높아요.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인도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를 썼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산이 다 이제 적대국 그 제재 대상인데 그걸 썼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이제 관세라는 도구로 이제 풀어 팬 거예요. 25%로.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달러 시스템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결제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그 원유로 그 배럴당 얼마 해가지고 달러로 책정해서 이게 결제 통화가 되는데 원유 거래에서는 달러를 못 쓰니까 러시아가 이제 루피아로 받은 거예요. 인도 화폐 루피아로. 그 루피아가 막 그 러시아 중앙은행에 넘쳐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덤핑 가격으로 팔았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인도가 엄청나게 노고가 났거든요. 그 경제 시장가보다 한 반 가격, 3분의 1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이제 그만둬라. 러시아 항상 그게 쓰지 말라고 25% 관세를 때린 거에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 이제 관세를 때리니까 애플도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공장을 지금 증축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른바 그걸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는데 적대적인 이제 중국 쪽에 공장을 애플이 공장을 안 짓고 프렌드 쇼링 인도에다 짓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게 했거든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에다 만들려고 애플 쿡 회장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미국에다 건설을 하라. 근데 애플이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선 미국에다 제조 시설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좀 미국에다가 애플 공장을 지으라는데 아직도 그냥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인도에다가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징벌적 조치로 이제 25%를 매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할래 아니면 해외 인도에서 생산할래. 그래서 프렌드 쇼링도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 온쇼링 하라 이거죠. 공장을 여기 지어라. 그런 이제 내부적 맥락도 같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때린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는 스위스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관세 협상하러 왔는데 39% 미국이 얘기한 게 39%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다운을 시키려고 갔다가 혹 때려갔다. 혹 붙이고 한마디도 못 하고 왔나 봐요. 예, 예.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는 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가 아주 제일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과 캐나다 또 미국과 멕시코 상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도 25%를 매겼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북미 FTA라고 나프타의 후신인 이제 USMCA 협정 대상국이니까 거의 우리와 같은 FTA 제로 관세인데 이게 왜 여기다가 이제 표피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펜타날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주입을 한다. 그거 막으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남부국경에서 막 카르텔을 통해서 멕시코 카르텔이 넘어오는데 그거 남부국경을 차단을 했어요. 근데도 이 카르텔이 어떻게 하냐면 우회해서 이제 저기 캐나다를 통해서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펜타날 그 원료 약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25%를 매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 국민 보건권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매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캐나다는 35%를 올린다고 했어요. 왜 35%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총리가 그 영국, 프랑스가 유엔에서 나서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불이 난 거죠. 네가 뭔데 미국이 만드는 중동의 아브라함 협정 그 질서를 만드는데 왜 이국가 해법을 네가 왜 얘기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협상 중단, 잠시 노딜 하면서 35%까지 매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안보 정책인데 관세로 두드러 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라는 이 방망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요사이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 그러니까 캐나다가 왜 덤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영국, 프랑스는 뒤에 얘기했지만 좀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얘기하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재죠, 일종의 관세로 제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북미 무역협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친중이냐 반중이냐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멕시코 카르텔이 IS하고도 협조하고 있고 AQ 계열, 알카이다 계열 테러리스트와 협조하고 있고 중국 공안, CCP 해외정보 파트랑도 같이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지정세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좋은 미국에 대한 이제 그 펜타날 원료 약품을 그 원료 약품을 중국에서 보내줘요.
이건 무역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을 거의 좀비로 만들겠다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이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철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이 관세 협상 때문에 막 지도자 왔다 갔다 하고 막 치열한 그 협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협상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매체를 봐도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15% 원래는 17%였거든요. 최초에 4월달에 뭐 리버레이션 데이 그게 다운된 거군요. 그러니까 2%가 다운된 거예요. 원래 17%였거든요. 15%였을 때 한 것도 없어. 재무장관 맨날 막 강성 발언만 하고 이거 협상 안 한 거 티가 다 나왔어요. 재무장관이 스모트리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스라엘 언론에도 다 공개된 거예요. 얘네들은 관세 문제에 관심 없나 그런데도 15%. 동맹국 최저 관세율이 15%예요. 그걸 딱 받아내니까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현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항해서 GDP 대비 국방 예산을 8%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적대한 거죠. 근데 국방 예산 8% 썼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이란 대리세력을 격퇴시켰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경쟁 세력도 함께 몰아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대가 8% 하니까 관세 얘기가 없죠. 근데 캐나다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누리면서 최고의 수혜자야. 근데 연간 군비 지출은 뭐 1.4%밖에 안 내. 그러면서 이국가 해법은 또 끼어들어. 그럼 밉상이죠. 이거 맞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관세율 부과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통상 이슈를 보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 반중이냐 친중이냐 미국 지정학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단 기준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15%, 17%에서 15%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15% 관세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미국에다 이렇게 수출하는 품목이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수출하고 그러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15%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별로 이렇게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에다 주로 어떤 품목들을 이렇게 수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총 교역량이 한 37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수출하는 게 22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적자가 74억 달러예요. 적자는 봐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주력 수출 품목이 대부분 뭐냐면 뭐 다이아몬드 기계 장비, 시각 장비, 의료 장비, 제약, 전자 장비로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수지에 해당되는 첨단 IT 소프트웨어가 한 50%를 차지해요. 근데 이거는 관세 유예 품목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그런 이제 하이테크 그런 제조업에 대한 이제 관세가 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예외 품목이고 2023년 기준 70% 이상의 하이테크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를 맞아도 그렇게 뭐 그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을 많이 수출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하고 또 제약 관련 이런 것도 이제 예외 품목이기 때문에 30%가 때문에 이제 별로 관세를 맞아도 이제 별로 이제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은 없다라는 건데, 근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앞으로 반도체하고 제약에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1년 동안 리뷰를 해서 우리가 손해 보면은 또 매기겠다 해서 행정명령 232조를 또 발동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막 150%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는데 통상 이슈로만 보면은.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별로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마음이거든요. 트럼프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동 질서를 잘 정리해 주면은 협조하고 하면 관세 유예로 가는 것이고 관세 폭탄에서 예외되는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이제 관세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는 행정명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던데 이스라엘은 별로 그 수출 품목에서는 거의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스라엘의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이 비관세를 없애는 정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15%의 그 관세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관세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듯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도 좀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런 그 관세 정책 이런 상황을 오히려 좀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즐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물론 지금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파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어요. 관세 이슈가.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이스라엘 그 국내 그 내수 시장을 들어보면 OECD 평균 감독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요. OECD 선진국 평균 52% 비싸고 그다음에 주식인 빵과 곡물 가격이 OECD 평균 49% 비싸요. 그다음에 유제품 계란은 64% 비쌉니다. OECD 평균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내수 기업이 독과점 기업이 있어서 그래요. 외부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뭘로 막아놨냐면 뭐 관세로 막은 게 아니라 저기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규제를 굉장히 높게 쳐놨단 말이에요. 시장진에 맞게. 대표적으로 뭐 식약처를 동원해서 하인즈 케찹이라는 상호 쓰지 마. 왜? 너는 함량이 30% 미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놨어요. 케찹이라는 용어를 쓰고 토마토 소스라고 써. 그러니까 이제 외국 수입산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데 국내 독과점 업체가 그냥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럼 폭리를 취해서 제품 개발에 쓰냐? 그게 아니라 그 독과점에서 만든 폭리로 정치권, 학계, 뭐 언론사에다가 이제 광고를 막 파는 거예요. 스폰서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되기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트냐후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 이걸 개혁하려고 그러면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아요. 사법부의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이 네트냐후 우익 진영은 트럼프발 비관세 장벽 그 해체 혹은 그 관세 폭탄을 빨리 원해요. 그 핑계로 이걸 다 개혁을 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 관세 때문에, 그 너희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 내수 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들은 일반 국민들을 반겨요. 그래야 우리 내수 시장을 정리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을 깰 수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하나 이제 뇌피셜에 대해 희망사항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브라질 사례에도 브라질 그 보르소나로 그 대통령 그 불법 감금 그 재판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스롬에 대놓고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네트냐후 재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금융 제재나 대인 제재 사법부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제재도 지금 만작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파 국민들은 속으로 바라고 있죠. 관세 폭탄도 해줘. 그래서 이 사법부를 작살내버리게. 그래서 니네 때문에 사법부 때문에 우리가 관세폭탄 맞는다 해서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부 우파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쓰기 위한 그 관세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리고 현지 여론이 그래요. 관세 세게 해라. 뭐 이렇게 바라는 구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 관세폭탄으로 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지금 쓰는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각 품목마다 독과점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1년에 그 예전에 전쟁 나기 전에 1년에 그 봄, 가을로 이렇게 몇 차례씩 한 50명씩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요. 회복 쓸려라고. 갔다가 어떤 분이 호텔방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왔다고 저만치 갔는데 성경책 가지러 가야 된다고 차를 돌렸어요. 그러느라고 한 30분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버스 안에 있는 그 5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내가 죄송한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렇게 진짜 사실 겁니까? 아이스크림 50개 정도 내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텐데 그래가지고 50개를 다 돌렸어요. 돈이 얼마나 하냐면 50만 원 나왔어요. 해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스크림도 독과점이고 또 이 6월절에 먹는 그 이 비스켓이 있어요. 맛자라고. 맛자도 거기는 다 독과점이에요. 한 개 업체만 있고 또 이스라엘 가면은 지붕에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다 하얀색이야. 이건 무슨 법적으로 하얀색으로 통일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통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정집에 가면 다 지붕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참 빨간색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누가 막 그런 얘기해요. 전쟁 나면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빨간색 지붕 보고 빨간색 지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니까 거기는 폭격 안 하고 이래서 빨간색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와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이 정도로 독과점이 심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이 비관세 장벽 이 철폐하는 거, 이 정책 요거 아주 그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타냐후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수만 좀 물가를 낮추고 진작시키는 것만 성공해도 네타냐후는 많이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자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만 잡아라. 물가와의 전쟁이네요. 예. 가자 전쟁보다도.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 정부 당국이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들어오나 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앞으로 운행 금지 시켜라. 지금 이스라엘 군 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그 장교들이 이제 그 BYD라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 BYD. 싸니까 그걸 이제 또 구매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관용 의전 그 IDF 군 관용 의전용 차량으로도 그 쓰나 봐요. 근데 그걸 다 이거는 이제 구매 다 철회시키고 다 했고 군 장성들한테 그 자동차 쓰지 말라고 이제 거의 뭐 행정명령 비슷하게 이제 군 명령을 하달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신바트나 등등 정보당국에 따르면 BYD 차량 전기차는 이게 사실상 굴러다니는 정보 수집 장비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카메라 달렸죠, 여러 센서 다 달렸죠. 통신 감청부터 그러니까 왜냐 그거 갖고 부대 영내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럼 내 특정 예를 들어서 어디 8200부대 출장 갔는데 그거 가면 지도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고 위치에 뭐가 있고 이 기밀 시설인데 거기 그 정보가 이제 카메라 센서에서 중국으로 유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CCTV를 내가 대신 중국 간첩질을 해주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군 당국에서부터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 비토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만 해도 이제 중국이 그 하이파 항만에 대한 설비 투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경전철 예루살렘 뭐 등등 텔아비브 경전철도 중국 업체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사업이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렸지만 신규 중국과의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교류, AI 협력 이런 건 없다. 재검토 혹은 철회를 지금 검토에 당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완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완전 절연한다라는 그 기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세 전쟁도 중국이랑 디커플링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어. 플러스 알파 대신 싸워주고. 그러니까 뭐 관세율이 동맹국 중에 가장 낮은 협상도 안 했는데 15% 그냥 거저러 먹는 것이죠. 그게 작년인가요? 그 시리아의 그 헤즈볼라 그 간부들의 그 삐삐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삐삐가 폭탄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 오히려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저 핸드폰 다 치워버리고 앞으로는 삐삐로 서로 연락하자 그러고 다 삐삐를 나눠줬는데 사실은 그 삐삐를 공급한 데가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이 이때다 싶으면 바로 이제 번호 입력해가지고 터트리듯이 지금은 값싸다고 해서 중국산 자동차를 막 들여왔다가 중국 애들이 그렇죠. 삐삐에도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제 필요할 때 터트리는데 그렇죠. 자동차에는 얼마든지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게 다 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프로그램 잘못 짜면 그 터진다고 또 화제. 터지죠.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중국 쪽에서 다 컨트롤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동시에 이거를 엔터 눌러버리면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게 삐삐 터지듯이. 예, 그게 마치 이제 무인 드론이죠 사실상. 그 무인 자동차가 돼버린 그게 완전 드론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심각하긴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동차의 앞에 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고 그렇죠. 온 사방에 전기차니까 센서가 있으니까 모든 정보들이 다 그 차에 모집이 되고 그 모집된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 그렇죠. 거의 이스라엘을 군시설을 이스라엘에다 그냥 송두리째 갖다 주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 전기차 많이 요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뭐 털렸다고 봐야죠 우리가. 아 그래요? 예, 저 기대 안 합니다. 우리 브레드 TV 앞마당에는 중국차 못 들어옵니다. 아, 네. 타고 오는 사람도 없지만은. 야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8월 1일입니다. 터키와 이탈리아와 리비아 이렇게 세 나라가 3자 정상회담을 터키에서 비밀리에 했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터키하고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하고 저 왼쪽 위에 있는 이탈리아하고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이 세 나라가 비밀리에 3자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 의제만 공개를 했어요. 핵심 의제가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서 알겠지만은 그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거든요. 그 불법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지중해 3개국이 모여서 이제 회담을 했다. 그 불법 난민 문제를 이슈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비아가 어떻게 보면 관통로예요. 그러니까 저쪽 서아시아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에서 넘어오는 중동 난민도 포함해서 리비아를 거쳐서 이탈리아 거쳐서 유럽 본토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럽에서 큰 문제 고칫거리지 않습니까? 난민 문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야겠다, 좀 중지를 시켜야겠다 해서 터키, 이탈리아, 리비아 3국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속 협상 내용은 공개는 안 됐어요. 표면적이고.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불법 이민자, 난민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대책 회의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총 32,400명이 리비아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리비아 통해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그럼 이탈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과 12월 두 달간만 이 리비아를 통해서 이탈리아를 건너온 이제 방글라데시인이 3,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 그 리비아 거쳐서 이탈리아 가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안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뭐 저급 3D 업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다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고, 또 이 그 배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리비아 앞바다에서 이게 61명이 막 난민자들이 수장당하고 막 많이 태우니까, 그리고 가족 어린 아이도 많이 죽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긴 하죠. 아까 그 맨 처음에 봤던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유럽으로 가려면은, 특히 이탈리아 쪽으로 계속 가려면은 리비아보다는 사실은 그 리비아 왼쪽 위에 있는 티니지, 저기가 이탈리아하고 더 가깝거든요. 근데 그 굳이 튀니지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튀니지 통해서 많이 갔어요. 원래 갔는데 이유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압력을 행사한 거죠. 하지 마라. 이유 등등 했는데, 그래서 튀니지로는 불법 난민자를 리비아로 보내버려요. 그 튀니지 경찰 당국이. 그러면 왜 리비아로 보내냐? 그 늘어난 이유가 바로 리비아가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비아는 지난 2011년에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내전 상태인데, 크게 이제 동부 서부로 이렇게 나뉘는데, 동부 쪽이 이제 유전지대가 많아요. 그쪽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거기다 지원을 하고 군사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서부 쪽에 이제 리비아 통합정부가 있습니다. 이건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 정부예요. 이거에 이제 터키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동부 서부 갈라져가지고.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지역이 동부 지역이고, 저 끝에 이제 저 살색이 저기 서부 지역이거든요. 트리폴리 있는데 저쪽이랑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터키가 저기 저 살색인 DNA 유엔 공식 승인받은 서부 그 정권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동부에 있는 그 LNN이라는 리비아 국민군을 지금 누가 지원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역에다 유전도 많기 때문에 저 지역에다 러시아 군사 시설도 많이 이렇게 증편하고 있고 해가지고 저 동네가 단순히 내부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투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리비아는 터키 대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실상 난민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여기서 동부로 받아요. 동부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 관할이냐면은 러시아 관할이에요. 받아가지고 서부로 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유럽으로. 왜 그러냐? 러시아는 난민을 하나의 하이브리드 전쟁 무기로 써가지고 유럽 정세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난민 공격을 한다라고 지금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리아에서 그 터키에 패배했던 그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북아프리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리비아에서는 절대로 터키한테 이 패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가 도대체 그 시리아에서 왜 터키한테 패배했는지 그 원인은 알고는 있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오만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시발점은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삐삐 공작이죠. 거기서 이제 시리아가 그 헤즈볼라 붕괴시키면서 시리아의 사실상 지상군 역할을 하는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패퇴하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지금
이 중동 라반트 지역에서는 러시아하고 터키가 지금 세력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제거함으로써 그 권력 공백을 이제 터키가 HTS 지금 현 줄라니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장악을 했듯이 그 러시아가 빠져나간 지역에 이제 터키가 내려왔듯이 마찬가지로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동서로 나눠가지고 터키와 이제 러시아가 세력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가 무너지니까 여기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왜 무너졌냐? 이런 팽팽한 크게 전문가들은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첫째, 러시아가 여기 북아프리카와 라반트 지역을 이제 뒤로 배척하고 러우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여기가 이제 전력이 약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비아를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했냐면 러시아 뭐 특수부대가 와는 게 아니라 와그너 그룹이 아시죠? 와그너 프리고진. 그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한 거예요. 여기다 군사 시설도 짓고 거기서 테러도 일으키고 해서 뭐 등등 그쪽을 이제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국내 정치 투쟁으로 뭐 자살 당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그너가 붕괴하면서 여기서 또 힘이 빠져가지고 다 패퇴하게 된 거죠. 동시에 이제 퇴진한 거죠. 근데 그 핵심 이유가 뭐냐? 바로 와그너 그룹 수장 제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다. 그게 이제 푸틴의 세 가지 오판 중에 하나 제일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리비아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리고진을 제거한 거가 푸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음모론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음모론이 네. 아닌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사실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와그너 그룹이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투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해야 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용병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작 부대라고 해서 이제 그린베레가 이런 역할을 해요. 소규모 병력으로 이제 영향력 그 권력 군사력을 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와그너 그룹이 이 역할을 했는데 이게 그냥 확 무너지니까 리비아에서도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같이 패퇴한 거죠. 시리아에서도 빠지고 리비아에서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또 누가 치고 들어오냐? 터키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담은 리비아는 내 땅이야라고 내 영향력권에 안에 있어라는 약간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리비아에서 터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리비아하고 그래도 좀 가까운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이탈리아한테 이제 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도 터키의 이런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터키와 이탈리아 두 나라 간에 뭔가 서로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긴밀한 뭐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뒷거래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니까 이탈리아하고 터키는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지난 4월에 만나서 새 그 무역 규모 목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0억 달러 교역량을 늘리자.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57조 한 4천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작년 규모가 322억 달러, 46조인데 뭐 10조를 올려버리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관계가 돈독하고 그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군사협력입니다. 군사협력은 뭐냐면 12월 이탈리아는 튀르키예 방산기업 바이카르라는 이탈리아 항공업체 그 튀르키예 방산기업인 바이카르가 이탈리아 항공업체인 피아조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를 했고 또 올해 3월에는 그 똑같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그 바이카르가 이탈리아 최대 방산기업인 이제 네오나도를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드론 공장을 새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사 안보적으로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 축구 선수권대 유로파 2032년을 공동 개최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축구로 통합되면 끝난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그 정도로 돈독하다는 거 이탈리아하고 터키하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남부 유럽 쪽의 국가들이 이제 중동으로 이제 동진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인디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중해권이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보면 그 맹주인 터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리비아 그 주변국 중에 한 리비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해서 약간 유럽에서 약간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이 이탈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영국, 프랑스도 사실상 이국가 해법을 얘기하는 것도 그게 유럽은 먹을 게 없다.
어떻게 보면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 있다, 중동에 있다라 가지고 지중해권으로 설설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열되는 양태가 보여지고 있고, 그 관문인 터키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또 리비아를 거쳐야 되니까 이들과 유럽 남부 국가들은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게 이번 3자 회동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뭐 이탈리아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건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거고, 터키를 가면요 버스를 타고 이게 쭉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장거리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가는 데마다 축구장이 있고 가는 데마다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전부 다 공을 차. 그래서 야, 터키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축구로 터키와 이탈리아를 묶는 거고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터키가 시리아에서 자기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성공했던 것처럼 리비아에서도 그 영향력을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 배경에는 터키하고 리비아 그 사이에 지중해에서 또 엄청난 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두 나라 간에 이 석유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석유가 묻혀 있는 그 지중해에 터키와 리비아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하고 아주 왼수같이 지내는 옆에 그리스가 있고, 그렇죠. 또 옆에 또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2022년에 이제 터키하고 리비아가 공동 이제 시추 개발, 자원 개발 MOU를 했어요.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 재밌어요. 저게 리비아하고 저 위에 터키 연결된 점선 있지 않습니까? 저게 공동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어허. 저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석유 개발하자 2020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주변국 그리스, 이집트가 이제 난리를 난 거예요. 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 경제 수역도 잘라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점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내는 것이죠. 이집트도. 그리스는 이제 터키랑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쪽에서도 이제 화를 내고 있고, 그래서 구도가 터키, 리비아 대 이집트, 그리스 구도로 지금 나는 에너지 쟁탈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자원이 많다 보니까 남부 유럽이 자연스럽게 일로 이제 편입되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MOU를 하다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터키가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터키의 입김을 함부로 못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하고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그 라파 국경에다가 막 가자지구 국경 때문에 그것도 하고 또 난민도 안 받겠다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다자 외교, 이른바 문어발 외교를 해서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밸런싱 한다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하고 싸워요. 터키하고도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고, 리비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지난주에 말했지만 물 얘기도 했지만은 에티오피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사방이 적이야. 미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이제 공동 군사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약간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지금 맹주거든요. 지중해권에서는. 그러니까 터키랑 어떻게 교류를 잘할 것이냐. 그리고 터키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 흐름이 양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가 있지 않았겠느냐. 리비아도. 그래서 요번에 그 얘기했던 2020년에 작성했던 MOU 공동 개발도 아마 유럽은 반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윤허로 아마 터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동 개발로, 공동 시추 개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전쟁에서 이제 터키와 리비아, 이탈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비아 얘기 나오고 이집트 얘기 나왔으니까 아프리카 얘기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말릴란드. 아마 소말릴란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소말리아 바로 위쪽에 있고, 또 아직까지는 620만 명 정도만 살고 있는 자치령이에요. 자치국가인데 지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그 예멘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한번 그 소말릴란드 위치 좀 보여주세요. 소말리아하고 빨간색. 예, 저기죠.
예멘하고 바로 마주보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여기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란드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이제 소말리아하고 이제 분쟁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령 지역인데 해방이 돼가지고 소말리아로 편입되냐 안 되냐 갖고 분쟁하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91년에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소말리란드가. 근데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외교적 국가 인정이 안 된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국제사회는 이제 아프리카 연맹 국가 AU에서 굉장히 이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부족 국가가 반발해서 국가 세워주면 아프리카 난장판 된다는 거죠. 부족이 서로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통제해야 된다. 근데 이집트도 반대해요. 이거를 자기 홍해 뭐 여러 관리권에 대해서 이게 또 소말리랜드가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근데 복잡하게 설켜 있어요. 그 역학 구도가.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그 연맹 관련 사람들이 이제 이건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국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인정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소말리랜드 여기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네들 국가로 인정해줄게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 대신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머리가 회전이 빠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랜드를 국가로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뭘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반대예요. 감독님 말씀하신 건 반대인데 트럼프가 소말리랜드한테 요구한 건 이거예요. 가자 주민을 좀 받아달라. 글로 보내겠다는 거군요. 네. 근데 소말리랜드 그 수반은 그런 공식적인 요청 받은 적 없다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급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소말리랜드거든요. 거꾸로 제가 얘기를 했군요. 소말리랜드가 급해요. 어허. 독립을 인정받고 싶은데 뭐 딴 데 찾아가봐야 뭐 바이든 찾아가봐야 소용없고 국제기구 가봐야 야 아프리카 연합에서 안 된대. 그러면 안 돼. 민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쿠르드 쪽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운명이. 쿠르드 쪽도 미국의 대리 세력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서 국가 좀 만들어줘 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 역학구다가 다 엉망이 되니까. 똑같아요. 소말리랜드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엄청나게 지금 추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소말리랜드 쪽에서? 네, 수반에서. 그래서 아까 자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아니죠? 그거 말고, 저 지도 보면요. 소말리랜드가 저 바로 위에 홍해가 있죠. 바로 위에 예멘이 있고 아덴만에 뭐가 많습니까? 해적들이 많거든요. 저기에 미군 해군기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소말리랜드가 제안을 한 거군요. 예, 제안을. 미군 공짜로 써. 돈 안 받을게 써. 그리고 히토리오 광물 공짜로 줄게. 다 심지어는 히토리도까지 나옵니까? 예, 히토리오까지 광물 줄게. 대신에 우리 국가 인정해줘.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다시 한번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빨간색 저기 베르베리 항구에 미군 기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홍해 다 통제합니다. 다 통제해요. 예멘 이제 필요 없네. 예멘 이제 후티 반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통제. 그럼 지금 저기 통과하는데 그 보험 할증률이 장난 아니에요. 후티 반군이 맨날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갖다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오히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그 허디슨 재단에서 선임 연구원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당장 이거 조건 받아야 된다. 국가 승인해주고 저거 받기 시작하고 받아놓은 다음에 미국 병력 쓰지 말고 이스라엘 애들 보고 하라고 그러라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보고 안보 책임을 저기다가 이스라엘 해군을 박아놔라. 그럼 이스라엘 애들이 후티 방은 다 거의 뭐 섬멸시킬 수 있다고. 저기만 있으면 진짜 해상권이 장악되는 거예요. 아까 지중해권은 터키가 맹주지만 홍해 이쪽 권은 이스라엘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고 대신 방어해 주니까 미 해군 안 쓰고 이스라엘 해군 써가지고 후티 방국 그거 선멸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이유진 PD가 방송했듯이 막 후티 방국 애들 막 상륙부대 한다고 지금 쇼하고 뭐 영상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다 해군 기지 만들어 놓으면요 다 쓸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공식 국가가 아닌데 개별적인 국가들은 인정을 해요. 대표적으로 후티 반군의 가장 그 적대적인 아랍에미리트가 저기 소말리랜드가 가가지고 군사협정을 맺었고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이 또 여기다 농업협정을 하고 있어요. 대만은 중국의 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되게 싫어해요. 중국이 싫어하는 건 무조건 트럼프가 해야죠. 그래서 이걸 받으면은
이스라엘도 좋고 주변 안정화되고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크탱크들을 전문가들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 당장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여론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가자지구 사람들을 글로 좀 보내서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집트에 보내고 싶어요, 저는. 이집트에 이집트로 가든지. 그 소말릴란드가 그만큼 그 중요한 전략적 장소군요. 가치죠. 어허. 홍해랑 아데말 다 통제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예멘만 생각을 했어요. 예.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 여기를 장악해가지고 늘 고통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 힘들게 다니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소말릴란드를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간판만 달아주고 이스라엘 보고 관리해라.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신나서 하죠. 뭐 홍해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하방부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패권이 점점 넓어지는 거지 지경이.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주변국도 좋고 굉장히 좋죠. 국제사회도 좋고. 조만간에 또 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